공기조화 설비에서 공기조화 기초 및 공기부하, 공기조화 방식, 공기조화 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공조부하를 운반하는 여론반 장치인 펌프와 팬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와 팬은 유체를 이동하는 장치이므로 공기조화뿐만 아니라 건축 설비, 소방 설비, 산업 설비 등에서 골고루 쓰이는 장치들입니다. 살펴보시고 정확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운반 장치에서 1. 펌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펌프는 전기 등 원동기 에너지에서 모터로 기계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원심 펌프는 원심력을 만들어내겠죠. 기계 에너지가 하우징 내에서 고압의 액체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펌프라고 합니다. 고압의 에너지를 전달받은 액체는 압력이 상승하고 그 압력에 따라서 파이프 등을 통해서 높은 곳이나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펌프는 액체를 이송하는 데 쓰는 게 펌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체 이송. 자, 펌프의 구조에 의한 분류를 보면 펌프 구조로는 터보형, 용접형, 특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터보형은 원심 펌프, 사류 펌프, 충류 펌프, 라인 펌프가 있습니다. 원심 펌프는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 이 두 개의 펌프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펌프고 볼류트는 저양정, 터빈은 고양정에 사용이 됩니다. 용접형은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등이 있으며 로터의 압력작용에 의해서 액체를 이송합니다. 왕복식과 회전식이 있는데 왕복식은 피스톤, 플런저, 다이아프램 왕복 운동을 해서 액체를 이송시키는 것을 왕복식, 회전식은 돌아가면서 이송하는 것을 말하고 기어 펌프, 나사 펌프, 베인 펌프가 있습니다. 특수형으로는 와류 펌프, 기포 펌프, 제트 펌프, 수격 펌프, 점성 펌프 등이 있습니다. 펌프 구조에 의한 분류를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터보형에서 원심형 펌프로 보면 첫 번째 볼류트 펌프가 있습니다. 볼류트 수차가 이렇게 생겼고요. 볼류트 밖에 안내 깃이 붙어주면 터빈 펌프가 됩니다. 날개가 횡축으로 생겼다고 사류 펌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에 연결돼서 수평으로 움직인다고 충류 펌프가 되겠습니다. 용접형 펌프로 피스톤 펌프에 피스톤을 만들어서 얘가 돌면 압축기하고 똑같이 생겼죠.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액체를 밖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펌프가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는 피스톤 펌프가 비슷합니다만은 그렇게 축과 같이 오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펌프가 플런저 펌프입니다.
다이아프램은 두 개의 경막을 만들어서 모터가 한쪽으로 가면 내보내고 내보낼 동안 한쪽에서는 흡입이 되죠. 반대편으로 움직이면 이번에 이쪽으로 나가고 한쪽에서는 흡입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펌프가 다이아프램입니다. 요 다이아프램의 움직임에 의해서 왕복으로 움직인다고 다이아프램 펌프가 되는 겁니다. 회전식으로는 기어 펌프, 나사 펌프, 베인 펌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어 펌프는 점성이 있는 액체를 유동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데 오일에 기름을 이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펌프가 기어 펌프입니다. 스크류 타입으로 생긴 나사 펌프가 있고요. 베인이 있는 베인으로 달려있는 베인 펌프가 있습니다. 이게 회전식 압축기하고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펌프의 용도에 따라서 물을 이송할 거냐 유체를 이송할 거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물의 펌프로는 냉각수, 냉수, 보급수, 살수, 급수, 배수, 오수, 건축 설비용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펌프의 사용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유체 펌프로는 브라인, 냉매, 오일, 용액 펌프 등이 있는데 오일 펌프는 기어 펌프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펌프의 구조에 의한 분류, 터보형, 용접형, 특수형이 있고 터보형은 원심형, 사류형, 충류형, 라인형이 있습니다. 용접식은 왕복식과 회전식이 있고 특수형 펌프들이 있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사진과 같이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유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 원심 펌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펌프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원심 펌프, 센트리퓨갈 펌프라고 하고 터빈 펌프라고도 합니다. 복류 펌프라고도 하며 임펠러에 흡입된 물을 직각의 복류 방향으로 토출합니다. 물 흡입을 직각으로 해서 흡입한 다음에 원형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직각으로 90도 방향으로 토출한다고 해서 복류 펌프라고 하는데 안내 날개에 따라서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있겠습니다. 볼류트 펌프는 볼류트만 있고 가이드 베인, 안내 날개가 없어서 약 20m의 저양정에 사용하고 고유량, 유량이 많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20m 이상의 고양정, 저유량에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량은 펌프마다 크기로 유량을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은 있습니다. 볼류트 펌프를 보면 회전차인 볼류트가 있고 90도 측면에서 물이 들어가면 회전차의 회전력에 의해서 압력이 밖으로 발생하고 펌프 밖으로 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볼류트 펌프입니다. 20m까지 양정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터빈 펌프는 볼류트 펌프와 마찬가지로 흡입구로 들어가서 회전차에 의해서
압력이 발생하는데 뭐가 있죠? 안내 깃, 가이드 베인이 있습니다. 가이드 베인이 존재해서 양정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물은 직각으로 들어가고 임펠러는 회전하고 이렇게 달팽이형으로 물이 토출된다고 보시면 되고, 터빈 펌프는 마찬가지로 달팽이형으로 물이 토출됩니다만은 뭐가 있다? 가이드 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터빈이라고 한다. 1단 펌프가 양정이 모자라면 2단으로 하고 2단이 모자라면 3단으로 양정을 올려서 내보내는 것이고요. 흡입구가 측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펌프는 단단 볼루트와 다단 볼루트 두 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볼루트는 뭐가 없다? 없다. 베인이 없다. 가이드 베인이 없고, 터빈은 가이드 베인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볼루트는 이 한계의 폭이 넓어요. 터빈은 폭이 좁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죄송합니다. 이쪽이네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터빈은 고양정 20m 이상에서 사용하는 펌프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고양정을 위해서는 다단 터빈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펌프들은 외속구 펌프와 라인 펌프, 부스터 펌프, 양흡입 펌프. 양흡입은 유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흡입해서 원심력으로 순환해서 토출시키는 펌프입니다. 볼루트 펌프의 다른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편흡입이고 이쪽은 양흡입 펌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심 펌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펌프를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고, 이번에는 흡입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단수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다른 종류도 보겠습니다. 일반 원심식 펌프는 1단 볼루트, 다단 볼루트, 1단 터빈, 다단 터빈,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단수를 나누는 것은 양정을 키우기 위해서 단단 펌프는 회전차 1개이고 다단 펌프는 2에서 여러 개, 이럴 때를 다단 펌프라고 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이 4개의 그림은 흡입구가 1개인, 흡입구가 축방향으로 1개인 단흡입 펌프를 보고 계셨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유량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흡입해서 출력을 하면 훨씬 많은 유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흡입이냐, 한쪽에서 흡입을 하느냐, 양흡입을 하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번 사류 펌프. 임펠러에서 나온 액체의 흐름이 축에 대해서 비스듬히 나오는 펌프다라고 했는데,
사류 펌프의 임펠러를 보시면 사류 펌프의 임펠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펌프 날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양정이 비슷하게 45도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 펌프가 사류 펌프입니다. 그래서 중량정에 적합하지만 잘 쓰지는 않는 방법이다. 우리는 평소에 단흡입, 옆에서 흡입해서 임펠러를 모터로 돌려서 직각으로 보내주는 볼류트나 터빈 펌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충류형 펌프는 날개가 선풍기 프로펠러처럼 생겼죠. 그래서 충류형 펌프는 말 그대로 케이싱에 모터가 선풍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방향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펌프가 충류형 펌프가 되겠습니다. 액체 흐름이 축방향으로 나오는 펌프로서 저양정에 적합합니다만 충유형 펌프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라인 펌프. 그렇다면 충유형 펌프가 편하다라면 라인 펌프가 필요가 없겠지만 라인 펌프는 이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이 라인 펌프는 실제로는 볼류트 펌프의 한 종류이고 흡입구가 수평, 토출구도 수평 방향이지만 실제로 물이 들어가는 건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축방향으로 들어가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볼류트 펌프와 마찬가지로 축방향으로 물이 들어가 주면 임펠러의 회전력에 의해서 모터는 돌려주겠죠. 회전력에 의해서 물 방향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토출구는 90도로 수직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 이 방향이 센트리퓨걸 타입이고 볼류트와 터빈, 가이드 베인이 있는 터빈 펌프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회전식 펌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음질이 좀 괜찮아졌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도 교체하고 여러분이 듣기에 좀 편하도록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펌프의 소요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펌프의 소요 동력은 수동력과 축동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펌프의 양정부터 살펴보면 수조에서 물이 있고 이 수면부터 따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기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에서 흡입하는 높이의 양정, 그래서 흡입 양정이 있고 펌프가 토출하는 양정이 있으면 토출하는 높이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토출한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을 더하면 우리가 펌프의 실 양정이라고 합니다. 펌프의 수동력을 구할 때 사용하는 양정이 실 양정이고, 그 다음에 토출의 마찰 손실 수도까지 더하면 전 양정이 되겠습니다. 전 양정으로 수동력을 구한 다음에 펌프의
효율을 나눠주면 실제적인 축동력이 되겠습니다. 수동력 나누기 그러면 축동력이 되죠. 즉 펌프의 효율은 축동력 분의 수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동력을 구하면 수동력 나누기 펌프의 효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력을 구하는 펌프의 수동력을 구해보면 일정량의 액체 물을 일정 높이 전 양정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이론 동력을 수동력이라고 한다. 수동력은 무슨 동력이다? 이론 동력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 동력은 102분의 감마 QH 아래쪽에 60을 나눠주는데요. 자, 이쪽에서 설명드리면 킬로와트로 구할 때는 102분의 물이니까 1000 곱하기 유량 리터 퍼 미니트 곱하기 양정 H 얘는 높이입니다. 높이 미터죠. 여기에 분당이니까 초당으로 초로 나눠서 시간 초로 나누는 값이 6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요 양정을 우리가 구하거나 주어진 값이 있다면 동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력은 PS 국제마력이죠. 국제마력은 말 한 마리가 75kg을 1초 동안 1m 끄는 것을 말합니다. 곱하기 60초 그 다음에 1000 감마 곱하기 Q는 LPM 곱하기 양정 H 값으로 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킬로와트는 102로 나누고 마력은 75로 나눕니다. 물이 아니라면 비중량은 다르게 되겠죠. 네. 물의 비중량은 1000 kg per 큐빅미터. 물 입방 체적은 큐빅은 1000kg이다가 비중량입니다. 물의 비중은 얼마죠? 물의 비중은 1입니다. 1. 물과 물을 비교했기 때문에 물의 비중은 1입니다. 감모는 비중량 kg per 큐빅미터, 로우는 밀도, Q는 유량, H는 전향정, 리타, P는 펌프 효율인데 여기서는 펌프 효율이 안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축동력을 구하면 축동력은 실제 펌프의 운전에 필요한 동력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축동력은 수동력 나누기 펌프의 효율 이렇게 정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축동력을 구하면 킬로와트니까 102에 60초 1000은 비중량 감마 곱하기 유량 Q는 리터 퍼 미니트. 제가 리터 퍼 미니트를 LPM이라고 써드렸죠. LPM이라고도 한다. RPM하고는 다른 값입니다. 곱하기 전양정 H 전양정의 값
H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력으로 구한다. 그러면 75, 100이 대신 75만 넣으면 되죠. 곱하기 60, 600이 아니고 60이죠. 1000 곱하기 Q 곱하기 H, 리터 퍼 미니트 양정 미터. 이렇게 구하면 되고, 영국 마력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마력으로 굳이 구한다라면 76이 들어가겠죠. 곱하기 60초 분의 1000 감마 곱하기 유량 LPM 곱하기 양정 H 값으로 실제로 펌프의 축동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양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이고, 전양정은 실양정에다가 마찰 손실수도 값을 더한 값을, 실양정 더하기 마찰 손실수를 더한 값을 전양정이라고 한다. 까지 펌프의 소요동력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펌프의 유량과 양정을 가지고 펌프 유형을 선정하는 선정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이 적고 유량이 많은 10,000리트, 여기가 10,000리트죠. per minute. 요 상태가 10,000 정도 됩니다. 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리트 per minute 정도의 5m 미만이면 충류 펌프를 사용합니다. 충류 펌프는 회전식 날개 펌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량이 많고 양정은 적을 때 쓰는 펌프입니다. 1000리터에 5m 미만일 때 충류 펌프를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1000리터 미만에서 약 40m까지 10,000리터 LPM 미만 약 40m 양정까지 우리가 볼루트 펌프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볼루트 펌프라고 하면 편입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펌프는 볼루트 펌프 안에 들어간다. 근데 양정이 많아지면서 20을 넘어가면 20m를 넘어가면 이제는 다단 펌프로 넘어갑니다. 다단 펌프. 그래서 양정을 많게 하려면 회전수를 높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다단 펌프나 터빈 펌프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 유량이 10,000보다 넘어가면 양흡입 디퓨저 펌프를 사용하는데, 1000이 넘어가면 양흡입을 사용하고 1000 미만은 편입입을 사용하는데, 통상 10,000리터 이상 넘어가는 펌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입입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이제 양이 많아지면 충류 펌프 5m가 넘어가면 이제 사류 펌프, 양흡입을 하면, 양흡입 볼루트 펌프는 양흡입을 하면 양정도 좋아지지만 유량도 같이 좋아지는 게 양흡입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정과 유량을 가지고 펌프의 종류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경험이 많으면 이 정도면 무조건 볼리트 펌프겠구나. 단단해야 된다, 다단해야 된다. 유량이 적은데 양정이 높구나. 이렇게 되면 터빈 펌프로 선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핀다는 거죠. 이렇게 유량과 양정에 의해서 펌프 종류를 먼저 1차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종류별로 펌프의 특성 곡성을 가지고 펌프의 구경, 동력 등을 산정합니다. 다음 장에는 펌프 선정하는 실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양정과 토출량에 따라서 펌프 종류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볼리트 펌프의 동력과 흡입 구경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표를 가지고 바로 정합니다. 이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정해 나가는 거지만 지금은 디지털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메이커마다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출량이 정해지면 즉 10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4000 LPM에 해당되는 미만에 해당되는 양정의 유량의 양정값을 정해보죠. 0.5 500 LPM이다. 500 LPM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500 곱하기 60만 해도 3만 리터 시간당 3만 리터니까 이 유량만 해도 적은 양이 아니죠. Q는 GC 델타 T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정 20m이며 유량 500리터 1대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 3.7 kW 안에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동력은 3.7 kW이고 이제 위나 아래를 찾아서 가면 이렇게 가면 65A 광경에 맞아지겠구나. 앞으로 장내 확장성을 봐서 나는 80A도 선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구경을 찾아낸다는 거죠. 흡입 구경을 찾고 동력을 찾으면 흡입 구경과 동력을 찾으면 펌프의 형식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정은 없이 양수량, 즉 토출량만 있다라면 펌프의 흡입 구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500이었잖아요. 이 표에서 500이니까 여기 들어오겠네요. 0.5 큐빅미터 퍼 미니트니까 500 리터 퍼 미니트가 됩니다. 그러면 구경 80A짜리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토출량에 따라서 펌프의 흡입 구경도 정할 수 있다. 이 표를 가지고 A에 해당되는 이 표를 가지고 동력까지 볼 수 있고 B에 해당되는 표를 가지고는 양정으로 펌프 흡입 구경을 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응용하는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펌프에서 우리가
지정된 펌프를 설치를 했는데 유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든가, 빌딩 높이가 높아지거나 변경이 있어서 파이프 길이가 길어진다든가 해서 양정이 변하면, 이럴 때 우리가 회전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터를 인버터 모터나 6극 모터를 4극 모터로 변화시켜서 RPM, 즉 분당 회전수를 변경해서 유량을 만족하든지 양정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변화를 펌프의 상사법칙이라고 합니다. 펌프의 상사법칙. 자, 유량은 회전수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그냥 비례합니다. 자, 양정은 회전수에 따라서 제곱에 비례합니다. 동력은 삼성에 비례하기 때문에 유량이나 양정을 바꾸고자 회전수를 바꾸면 동력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동력이 커지면 우리 뭘 해야 돼요? 펌프는 그냥 두더라도 모터는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펌프의 상사법칙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양정을 못 견디면 모터가 타거나 과열돼서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펌프의 상사법칙이 있고 펌프의 직렬과 병렬 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정이 모자랄 때, 그러면 여기 펌프에 달린 모터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라면, 그러면 펌프를 하나 더 달아서 펌프를 하나 더 보충해서 연결한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정도 커지고 유량도 커집니다. 근데 실제로 유량이 펌프가 A가 100이면 B도 아까 500이 있으면 500리터라고 하죠. 500 LPM이고 B도 500 LPM이면 그러면 두 개를 더 할 때는 1000 LPM이냐? 아닙니다. 500 LPM 있을 때 1000이 나오지 않고 약 700이나 750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요거 보면 유량이 실제로 한 개가 400 정도 나왔는데 800이 나와야 맞죠. 근데 500 한 30 정도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량이 요즘에 정해지는 거고, 양정으로 본다면 이 양정이 한 개가 20m였다라면 두 개를 더하면 40m가 나와야 되는데 40m가 아니고 실제로는 25m 정도 나와서 유량과 양정이 다 커지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렬을 할 때는 그래도 양정을 키우려고, 직렬을 운전할 때는 양정을 키우려고 직렬 운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병렬 운전을 보면 아까 A 펌프가 500리터였고 B 펌프가 500 LPM 똑같다라고 보면, 똑같은 특성을 가진 펌프를 달았다라면 실제로 유량을 살펴보면 두 개가 1000이 나와야 되는데
천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는 않지만 병렬을 했을 때는 아까 한 개의 유량이 실제로는 약 8 정도 나온다고 보면 두 개 했을 때는 14 정도 나온다는 거죠. 1000이면 약 한 800 정도 나온다는 거죠. 유량이 많이 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정도 사실은 커집니다. 20m면 40m가 나와야 되는데 40m가 나오지 않고 자, 한 개를 이렇게 보면 6 정도네요. 그럼 12가 나와야 되는데 12가 안 나오고 9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니까 8대 9면 약 한 28? 30으로 할게요. 30m 정도로 양정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렬 운전과 직렬 운전 시에 유량과 양정을 보는데 병렬은 유량이 큰 거고 직렬은 양정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펌프의 현상 중에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냉동기에서는 서징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현상과 서징 현상은 압축기는 서징 현상, 펌프는 공동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펌프에서 공동현상은 흡입 양정이 크거나 회전수가 고속일 경우 흡입과 마찰 저항에 따른 압력 강화, 압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중에 함유되어 있던 기체가 분리되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포의 발생과 소멸이 반복되어서 펌프에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임펠러를 침식시킵니다. 이런 경우죠. 펌프가 수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수면과 펌프의 높이는 이론상 10m까지 10.33m까지 흡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 7m 밖에 흡입을 하지 못합니다. 7m 상에 딱 갖다 놨다고 봤을 때 물이 못 올라오게 되는 거죠. 물을 펌핑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물이 못 올라오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죠? 증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증발을 하다 보니까 기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포가 생기면서 첫 번째로 임펠러를 침식시키고 그리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원인으로는 일단 펌프 설치 위치가 수온보다 높을 때 이렇게 생기겠죠. 물의 온도가 높으면 유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높으면 물이 압력이 낮으면 쉽게 끓죠. 유체의 온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흡입관의 배관으로 쪼여나가지고 물이 못 지나가면 여기 당연히 진공이 생기겠죠. 그럴 때 흡입관의 마찰 저항이 클 때, 그 다음에 흡입 광경이 작고 배관 길이가 길 때,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르고 흡입 양정이 클 때, 흡입 양정이 크다는 이야기는 펌프 위치가 수온보다 높을 때하고 같습니다. 흡입관에서 공기가 흡입되면 당연히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캐비테이션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발생 원인을 알아야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흡입관에 공기 누설이니까 일단 0번으로 할게요. 흡입배관 이 원인을 알아서 원인부터 제가 해야 되니까 흡입배관
누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체의 온도가 높으니까 유체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유체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어렵다. 자, 유체를 낮추기 어려운 거는 기본이 정해졌으니까 유체 온도는 못 낮추고 그래서 펌프 설치 위치를 낮춰서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이렇게 하면 온도가 높아도 흡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회전차를 수중에 잠기게 하는 요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거는 수조가 있으면 펌프를 수면 아래에다 넣어버리면 흡입 간격만 크게 해주고 수면 아래에 넣어버리고 밸브를 확실히 개방을 해준다라면 캐비테이션 현상이 안 생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꼭 이렇게만 설치할 수 없고 수조보다 위에 펌프를 설치해야 될 경우는 광경을 키우고 최대한 펌프를 수조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회전수가 고속이라 그랬죠. 우리가 필요 없이 양정이 더 커졌을 때 그럴 때는 회전수를 낮추어서 속도를 작게 하고 편입입보다는 양흡입 펌프를 쓰면 흡입 양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양흡입 펌프는 유량과 양정을 상승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양정이 커져서 생기겠지만 어쨌든 양흡입 펌프를 쓰더라도 흡입 간격이 작고 길이가 길어지면 유체의 온도가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을 지면 펌프를 수면 아래로 하게 하고 광경을 크게 관 길이는 짧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기억하시고 원인에 대한 제거를 하면 방지 대책이 되는 겁니다. 펌프의 상사법칙과 공동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펌프 설치 도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면 펌프를 설치할 때는 펌프 요 기초판보다 전체판이 얼마? 이 콘크리트가 400보다 크게 400만큼 크게 왜? 방진 고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기초판의 높이는 150mm입니다. 150mm로 높여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방진 고무의 센터보다 안쪽보다 300보다 더 크게 왜냐하면 여기다가 앙카를 박아서 방진 고무를 기둥할 건데 이게 짧으면 여기가 탈락할 수 있죠. 그래서 400보다 크게 해주고 최소 150으로 해주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펌프는 메카니컬 실로 되어 있겠지만 여기 하부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물이 떨어져서 떨어진 물이 베이스 아래에 떨어지게 되고 베이스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드레인 파이프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펌프 흡입관과 토출관에는 첫 번째로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합니다. 1번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합니다. 그 이후에 흡입관 붙어보면 스트레인을 설치하고 게이트 밸브 설치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수조가 아래에 있을 때도 우리가 흡입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후드 밸브를 먼저 달아주고 두 번째 게이트 밸브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플렉시블 조인트 펌프 손으로 이렇게 하부했을 때도 이렇게 달아줍니다. 펌프가 수면의 위치보다 높게 있을 때는 무슨 밸브? 풋 밸브. 풋 밸브, 후드 밸브라고 하는데 풋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펌프 토출적으로 보면 이제 플렉시블리엄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체크 밸브를 답니다. 체크 밸브는 스윙형을 달아야죠. 이렇게 생긴 스윙형을 달아서 물이 올라가면 가고 내려올 때는 닫혀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체크 밸브를 달고 소방에서는 해머 리스 밸브를 답니다. 회사 이름으로는 스모렌스키 밸브를 달아서 소음 방지를 한다. 해머리스나 스모렌스키 밸브는 소음, 워터 해머 방지죠. 방지를 위해서 소방에서 달아야 되는 밸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계를 달고 출구 쪽에 게이트 밸브를 답니다. 배관을 행가나 스포트로 지지하고 이 배관의 무게가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펌프의 설치 도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5편 송풍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는 블로어라고도 하고 팬이라고도 합니다. 즉 유체 중에 기체를 압축하는 것을 송풍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블로어나 팬, 콤프레셔로 기체를 압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체를 송풍하는 것을 통칭해서 블로어라고 하고 블로어는 1번 팬, 2번 블로어, 3번 콤프레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풍기라고 해서 콤프레셔는 압축기로 냉동기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제외하도록 하고 블로어인 송풍기 분류를 하면 원심식과 충류식, 송풍기는 원심식과 충류식으로 나누는데 원심식은 다익형, 시로코형이라고도 하고 터보형, 리밋 로드형, 플레이트형, 익형, 에어포일형이라고도 합니다. 원심식은 다익형, 터보형, 리밋 로드형, 플레이트형, 익형으로 나눕니다. 충형은 프로펠러형과 베인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송풍기는 원심식인 다익형, 날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익형이라고 하고 이 폭이 터보형보다 넓습니다. 두 번째로는 터보형이 있고 터보형은 다익형보다 풍량은 적을 수 있어도 풍압을 높게 하기 위해서 터보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리밋 로드형이 있고 에어포일형, 에어포일형은 그림처럼 후곡형으로 직선으로 된 것과 전곡형 앞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요 날개를 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이중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에어폴형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형은 팬이라고 하지 않고 블로어라고 합니다. 블로어는 팬형보다 정압이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블로어라고 호칭을 하죠. 그 다음에 충유형으로 생긴 것은 모타와 팬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프로펠러나 베인, 날개로 되어 있는 것을 충유형 송풍기라고 봅니다. 송풍기는 크기를 번호로 나타내는데 샵 또는 남바로 나타냅니다. 원심식 송풍기는 임펠러 지름에 150으로 나눠서 1번 팬, 2번 팬, 3번, 4번으로 가고 1과 2분의 1, 2와 2분의 1 이런 식으로 팬 지름을 나타냅니다. 즉 2번 팬이면 곱하기 150을 해서 요 지름이 송풍기의 지름이 2번 팬이면 300mm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유형 송풍기는 이 임펠러 지름, 날개의 지름 나누기 100입니다. 자, 2번이면 그러면 얘는 얼마죠? 200mm의 날개 지름을 갖는 겁니다. 송풍기 번호 붙이는 방법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송풍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송풍기 종류는 크게 배출 압력에 따라서 나누는데 송풍기는 기체를 송풍하는 것을 송풍기라고 하는데 기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를 가장 많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공기를 송풍하는 것을 팬이라고 하고 압력에 따라서 0.1 kg/스퀘어센치 미만에 사용하는 것을 팬이라고 합니다. 팬의 정압은 0.1, 블로어는 0.1에서 1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리미리 아쿠아로 말하면 팬은 1000ml 아쿠아, 즉 1m 아쿠아 미만입니다. 블로어는 10m 아쿠아 미만이죠. 블로어는 대기압까지 밀어낼 수 있습니다. 1kg 이상 대기압으로 기체를 압축하는 것을 우리가 압축기,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팬의 압출에 대한 분류도 살펴두시면 좋겠습니다. 송풍기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송풍기의 특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익형, 두 번째는 터보형, 세 번째로는 플레이트형, 네 번째 익형, 다섯 번째 충유형, 대표적인 팬 5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다익형을 살펴보면 이게 1번이죠. 다익형 시로코펜이라고 하고 다수의 날개가 달렸다. 작은 날개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 작은 날개가. 그리고 회전 방향으로 굽은 전곡형이다. 회전 방향이 있다라면 앞방향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무슨 형? 전곡형이라고 한다. 전곡형으로서 동일 용량에 비해서 회전수는 작습니다. 저속 덕트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속 덕트는 기준이 15m/s. 시로코펜의 특징은 풍량이 많고
풍압은 낮습니다. 큰 동력이 필요합니다. 효율이 낮다는 이야기죠. 같은 풍량에 비해서는 효율이 낮습니다. 다른 펜에 비해서. 그러나 제작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특별하지 않으면, 풍압이 높지 않으면 시로코 펜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터보형은 회전 방향이 뒤로 굽은 후향 날개형이라고 하는데 후곡형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터보형은 후곡형입니다. 후곡형은 회전 방향에 대해서 날개가 뒤로 굽어져 있는 거죠. 이게 후곡형이고 터보형입니다. 이제는 시로코형은 이 면적이 넓은 반면에 터보형은 좁습니다. 그래서 풍압을 높게 가지고 갈 수 있고 같은 넘버이면 풍량이 작습니다. 시로코보다. 대형이며 가격이 비쌉니다. 풍량을 높이려니까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시로코 펜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고속 회전으로 소음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레이트형, 방사형이 있는데 방사형은 평판에다가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90도로 날개를 붙인 것으로 평판이나 전곡형 스타일로 만듭니다. 보통은 플레이트형은 평판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 청소 특성이 있으나 효율이 좋지 않고 소음은 셉니다. 풍량이 비교적 작고요. 풍압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효율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효율이 낮고 플레이트 교체가 쉽다. 요 플레이트 자체를 성형을 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낱개로 사서 교체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트형까지 봤습니다. 네 번째 익형이라고 하는 에어포일형을 살펴보면 에어포일형은 날개차가 후곡형입니다. 후곡형. 시로코펜과 여기에 보이는 시로코펜과 터보펜을 두 개 합친 것이 에어포일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설명을 보면 날개차가 후곡형인 터보형과 다이형을 개량한 것이다. 박판을 접어서 유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고속 회전이 가능하며 효율이 좋고 소음이 적다. 이 말은 다이킹에서는 고속이 안 됐죠. 그리고 효율이 낮았습니다. 이거를 터보형은 고속 회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터보는 소음이 큰 반면에 시로코는 소음이 작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익형 송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형 날개는 비행기 날개처럼 여기다 그럴게요. 비행기 날개처럼 앞쪽에는 약간 두껍게 만들고 뒤쪽은 이렇게 물론 여기도 약간 뾰족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박판 두 개를 접어서 안쪽에는 빈 공간입니다. 여기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익형, 얘가 날개형이다 이거죠. 새 날개처럼 익형으로 만들어서 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류형.
엑셀펜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선풍기 자체가 충령입니다. 선풍기 날개를 달고 바로 모터를 달면 바람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만든 펜이 충령 선풍기고, 이러한 충령 선풍기는 바람을, 풍압은 적은데 풍압이 낮은데 많은 풍량이 필요할 때 우리가 쓰는데, 프로펠러형이고 냉각탑 및 환기, 배기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생긴 유도팬을 보셨을 겁니다. 길게 만들어서 대신 토출 길이를 좀, 풍량 길이를 좀 길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런 팬들도 충류입니다. 풍압은 낮고 풍량은 많고 효율은 좋고 소음 발생이 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를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회전수를 변화하거나 피치를 제어하거나 흡입 베인을 조절하거나 흡입 및 토출 밸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전수는 RPM으로 조정하는 거죠. 이 RPM은 요즘은 인버터 모터가 있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기어나 벨트, 풀리로 조정했습니다. 가변 피치는 날개의 피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가변 피치는 풍력 발전기 날개를 보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좁게 피고 바람이 적을 때는 넓게 핍니다. 태풍이 올 때도 좁게 피어서 이때는 안 돌죠. 수직으로 놓으니까. 바람이 적을 때는 넓은 방향으로 펴서 돌게 하는, 이것처럼 피치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흡입 베인은 송풍기에 들어가는 흡입구를 베인, 집에 찜소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냉동기에서 원심식 냉동기에 베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인이 있다라면 서징 현상이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서징 현상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고, 송풍기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로코팬, 터보팬, 플레이트팬, 에어포일팬, 충류팬. 요즘은 공조기에 에어포일팬을 스프라이팬으로 가장 많이 쓰는 추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송풍기 소요 동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동력은 펌프에서도 정리했었습니다. 킬로와트는 102에 감마 Q H로 정의한다고. 그리고 얘가 분당 풍량, 회전수나 리터 퍼 미니트나 큐빅 미터 퍼 미니트, 즉 CMM일 때 풍량, LPM은 물일 때, 액체일 때, CMM은 공기, 기체일 때 쓰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이니까 60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기는 비중량은 무시하고 쓰면 되는데, 풍량 Q에 수두량 H는 미리
아쿠아. 공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얘가 즉 H라는 이야기죠. 나누기 102에다가 60. 자, 그 다음에 마력. 국제 마력으로 하면 75 곱하기 60. 이제는 정리하고요. 풍량 곱하기 미리 아쿠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영국 마력이면 76 곱하기 60에 Q 곱하기 미리 아쿠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데 SI 단위로 본다면 풍량에다가 이번에는 파스칼에 100기가 없습니다. 60을 곱하면 킬로와트 국제마력, 영국마력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실제 이론 동력입니다. 이론 동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력하고 두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축동력은 항상 효율은 전체 입력분의 유효한 출력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동력 분의 이론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동력은 이론 동력 나누기 송풍기 팬의 효율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면 이제 여기서 킬로와트는 102의 60분의 Q 미리 HG가 될 것이고 여기에 효율을 밑으로 나눠서 높여주면 축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PS 국제마력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뭐 특별하게 100기가 아니죠. 75 곱하기 60 곱하기 이제 효율까지 밑으로 쓸 수 있고 풍량에 미리 HG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마력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풍량에 뭐를 더 주냐면 여유율 알파 값을 더 줍니다. 이게 뭐다? 여유율이다. 왜냐면 여유율이다. 공기는 누설율이 있기 때문에 누설 값이 있기 때문에 여유율을 더 줘서 풍량의 여유율 값을 더 줘서 알파 값을 더 줘서 축동력을 좀 더 크게 잡습니다. 송풍기는 결정할 때 송풍량 항상 스플라이 팬 잡는다면 송풍 스플라이 양이 될 것이고 리턴 팬을 정할 때는 리턴 에어가 되겠죠. 여기에 풍량이 정해진다면 곱하기 뭘 한다? 덕트의 정압으로 계산해서 송풍량과 정압이 계산되면 팬을 선정한다. 즉 덕트 설계가 끝나고 덕트 길이에 의해서 정압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송풍기를 가장 나중에 작업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송풍기 상사법칙. 송풍기의 회전수를 변화시켰을 때 풍량, 풍압, 축동력을 계산을 하면 펌프에서 상사법칙 했었습니다. 풍량은 회전 B의 1승
압력은 풍압은 회전수의 자성, 동력은 회전수 변화의 삼성이 됩니다. 근데 펜의 지름, 예를 들어서 2.5호 펜을 쓰다가 3호 펜을 써야 된다면, 3호 펜을 써야 된다면 이 길이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450mm로 더 커진 거죠. 그럴 때 풍량은 지름의 변화의 삼성, 풍압은 지름 변화의 자성, 동력은 지름 변화의 오성입니다. 색깔 바꿔서요. 상사법칙은 풍량, 풍압, 동력은 펌프, 송풍기 마찬가지로 풍량은 회전수의 1성, 풍압은 회전수의 자성, 동력은 회전수의 삼성, 펌프와 송풍기는 똑같습니다. 펌프는 회전차를 바꾸지 않지만 송풍기는 크기가 워낙 호수마다 정해지니까 풍량은 삼성, 풍압은 자성, 동력은 5성에 비례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므로 소요 동력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제가 항상 동력은 뭐라 그랬죠? 감마 Q H에 킬로와트니까 102 곱하기 풍량 시간 초당으로 60, 여기에 효율을 넣으면 되고, 효율은 기계 효율, 압축 효율, 전달 효율 등 효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동력은 커진다. 여기에 여유를 알파까지 넣어주면 모든 동력은 이 식 안에서 넣어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풍기 소유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번 송풍기 크기에 따른 번호. 송풍기 크기에 따라서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원심용 송풍기, 시로코, 터보, 에어포일 등의 송풍기는 임펠러 지름 나누기 150mm, 임펠러 지름, 날개, 이렇게 날개가 있다라면 날개 지름에 나누기 150을 해서 남발을 정합니다. 원심형 송풍기는. 충력 송풍기는 프로펠러, 형으로 만들어진 송풍기죠. 엑셀펜이라고도 하고, 이때는 이 날개의 지름 나누기 100을 한다. 이렇게 남발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송풍기 크기에 따른 번호는 간단하게 300mm, 임펠러 지름 300mm짜리 시로코펜의 송풍기 번호는 몇 번이냐? 나누기 150 했더니 2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서 몇 호펜이냐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곱하기 150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풍기의 특성 곡선, 송풍기의 특성을 하나의 선도로 나타낸 것을 가로축을 풍량, 세로축 풍압을 나타내고 효율, 동력, 압력 등을 나타낸 것을 송풍기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세로축은 동력, 횡축을 가로축은 풍량, 이렇게
이쪽은 압력이죠, 압력. 풍압, 정압, 정압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량 60을 70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풍압에 따라서 정의가 되면 압력과 풍량에 따라서 동력, 효율, 압력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특성별로 이렇게 그리면 다익형 송풍기는 요 값을 가리킬 거고, 두 번째 요 값은 효율에 의한 값이고, 효율 60%, 축동력은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 표율, 압력에서 요 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기술사 시험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력, 효율, 압력선에다가 풍량을 정하면 전압은 이렇게 완만한 S자, 정압은 급격한 S자, 효율은 산모양, 축동력은 하늘로 자성근으로 올라가는 모양,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풍량에 따른 전압, 정압, 축동력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 능력은 산, 최고점, 우측 하방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우측 하방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 좌측으로는 서징 영역이 됩니다. 서징 영역. 그러면 풍량이 작아지면서 효율도 떨어지고 서징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는 오버로드 영역에 들어가서 운전 영역 안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송풍기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징 영역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우리는 서징 현상을 맥동 현상이라고 하고, 송풍기 등에서 운전 중에 풍량이 많아지거나 풍압이 많아지거나 풍량이 실제로는 줄거나 풍압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송풍기가 한숨을 쉰다 그랬지만 윙 이렇게 되는 상태를 서징 현상이라고 합니다. 소음과 진동이 되는데, 압력계나 전류가 지침이, 전류계 같은 경우는 이 눈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윙 이렇게 전류 눈금이, 암페어 눈금이 움직이는 현상을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데, 서징 현상은 우측에 있는 그림이 흡입 베인입니다. 베인. 흡입 밸브 개념이죠. 요 날개를 쫙 수평으로 피면 닫히겠죠. 그리고 돌리면 바람이 빠져나가겠죠. 요렇게 생긴 것을 베인이라고 합니다. 흡입 베인을 완전히 수평으로 닫아서 다 닫아버리면, 이렇게 완전히 닫아버리면 바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게 되죠. 바람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나왔던 바람이 다시 팬을 타고 돌아가게 됩니다. 요 돌아간 바람이 있으면 윙 하고 돌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가니까 스르릉 윙 스르릉 이렇게 한숨 쉬는 현상, 맥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흡입 쪽에는 흡입 베인을 조였을 때, 토출 쪽에는 댐파를 닫아버리면, 이렇게 다 닫아버리면, 싹 닫아버리면 흡입 베인이 다 열렸을 때부터 바람은 들어갑니다. 근데 나가는 압력, 즉 토출 압력이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못 나가니까 다시 날개를 타고 들어가게 되겠죠. 흡입 댐파를 잠궜을 때, 토출 압력이 됐을 때 소음이나 진동이 훨씬 흡입 베인을 좋아했을 때보다는 큽니다. 서징 현상은 풍량이 줄어들거나 풍압이 커졌을 때
한숨 쉬는 현상을 서징 현상이라고 하고, 압력계나 전류계 지침이 흔들리며 송출 유량이 변하는 현상을 서징 현상이라고 합니다. 펌프에도 있었고 압축기 원심식에도 있었고 원심식으로 돌아가는 모든 기계에는 서징 현상, 즉 맥동 현상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풍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조냉동은 모든 부분이 우리 생활과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올려드리는 영상을 반복 학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긴 인생에서 전문가로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